과 국회 정상화 방안 등의 전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회동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3월 이후 넉 달 만에 참석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도 긴 공전 끝에 정상화돼서 참으로 다행이고 정치권이 합심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국회 차원의 방북단을 구성해 한반도 비핵화, 대북 인도적 지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무조건 국회에 들어오라는 건 제1야당을 대하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경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합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오늘 수사 과정에서 부족함이나 소홀함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본청에서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하나하나 수사 전반을 짚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이어 바로잡아야 할 것과 현장에서 잘 안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반면 교사로 삼고 큰 소홀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추가 조사를 해서 상응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호남 지방과 경남,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용실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3시 5분입니다. KBS. 오랜 적대적 관계였던 우리 두 나라가 이렇게 여기서 평화의 악수를 하는 것 자체가 어제와 달라진 없는 걸 표현하고 앞으로 더 좋게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만남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제가 급박하게 제안을 했고 그 누구도 얘기하지 못했지만 빨리 반응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역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만나는 것 자체가 역사적이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오늘도 많이 회자되고 있던데요. 이 북미 정상의 갑작스러운 만남 또 남북미 새 정상의 회동까지 이미 하루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어제 만남은 과거형이라기보다 현재, 미래형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낳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진전 여부 또 본격적인 실무 협상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만 마른 논에 다시 물 것 같아진 이 분위기가 월요일의 무게를 좀 덜어주는 것 같죠. 자, 오늘 문자 주제는 기분 좋은 출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월요일이라 좀 힘들기도 하지만 기분 좋게 출발한 분들도 계시겠죠? 그 좋은 기운 나눠주면은 서로 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출발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 9시경 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이 정전과 함께 불꽃과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인근 주민들이 크게 놀랐죠? 맞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 불꽃과 검은 연기가 치솟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 9시 조금 넘어서인데요. 네. 오전 9시 11분께 제철소 변전소에서 정전이 발생하면서 이 철광석을 녹이기 위해서 석탄을 고열로 구워내는 코크스라고 있습니다. 이 네. 코크스 오븐에 설치된 안전 밸브, 즉 블리더가 폭발 방지를 위해서 자동으로 열리면서 이 불안전하게 연소한 그 가스가 외부로 이제 유출되면서 이 불꽃과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예.
불기둥과 함께 발생한 검은 연기는 순식간에 광양제철소 하늘을 뒤덮었고요. 300m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서도 검은 연기를 확연히 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죠. 이 화재나 폭발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다행히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 검은 연기가 인근 태인동과 금호동에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덮치면서 주민들 크게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1시간가량 검은 연기가 치솟아서 머리와 목이 아플 정도였는데도 그 누구 하나 제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정전은 30여 분 뒤인 오늘 오전 9시 44분께 이제 복구가 됐습니다. 공장 측은 이 배관 내부에 남아있는 가스를 모두 태우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일단 포스코 측은 제철소 내부에 변전소 차단기를 수리하다가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에 있고요. 추가 화재에 대비해서 출동했던 소방인력과 펌프차, 화학차들도 모두 철수를 했다고 하죠. 네, 주민들이 정말 많이 놀랐겠네요. 포스코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민주노총 화물연대 포항지부가 이 나흘째 파업을 벌이면서 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주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제품 출하 차량에 대한 통제에 나선 노조 측과 회사, 경찰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4일째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화물연대 포항지부는 어제부터 포항제철소 산문에서 제품 출하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그 제품 출하를 전면적으로 막기로 했다가 화물연대 포항지부는 협상 끝에 60여 대 분량의 화물차만 제품을 싣고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포스코는 하루 평균 적어도 600대 분량의 제품을 출하해야 한다면서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출하하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죠. 이 포철 산문 주변에는 오전부터 경찰을 태운 버스들이 속속 모습을 좀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 측도 조합원 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포항, 광양, 포스코 다 좀 시끄럽네요. 쟁점이 뭡니까 이 포항, 포스코? 네, 화물연대 측에서는 운송료 최저 입찰제 폐지 그리고 운송료 7%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적절한 운송료를 보장하는 것이겠죠. 그렇군요. 자, 이 전북도가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내년부터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죠? 네, 농민수당 혹은 농민 기본소득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송화진 전북도지사와 시군 단체장들 오늘 도청에서 이 농민단체 대표들과 이런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농민 공익수당은 전북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 활동을 하는 도내 10만 2천여 농가에 연간 60만 원씩 이제 지원될 예정이라고 하죠. 예. 이 농민 공익수당은 시군에서 현금과 지역 상품권을 50대 50의 비율로 이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전라북도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고 612억 원의 그 예산을 확보해서 그 내년부터 이제 그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공익수당을 받는 농가는 논밭 기능을 유지를 해야 되고 화학비료와 농약의 그 적정한 사용, 영농 폐기물 수거, 농업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토록 하는 내용도 같이 담길 예정이라고 하죠. 네, 이 수당 아무래도 이제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급되는 것일 텐데 이 경남도에서는 이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주민 발의를 선포했군요. 네, 각 시도에서 사실은 그 농민수당이 상당히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전농, 부산 경남연맹 등 그 농민단체가 중심이 되고 농민수당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경남도 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 오늘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 주민 발의를 선포했습니다. 네. 네, 이 운동본부는 농업의 공익적인 가치와 농민의 권리 보장과 또 그 증진을 위해서 경남 농민수당 조례제정 주민 발의 운동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도내 청구권자 총수를 고려해서 4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이제에 대한 주민 발의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죠. 예. 자, 이 동남권 신공항으로 김해 신공항이 적정한지 재검토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서 이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이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했군요. 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세종시 정부청사 이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을 했고요. 김해 신공항을 그 재검토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 강력 항의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단체는 대구 상공회의소 앞에서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해 신공항 재검토 방침에 대한 규탄 집회도 가졌는데요. 여기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김해 신공항 재검토에 관해서 사업의 당사자인 대구와 경북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김해 신공항 재검토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네. 전면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했네요. 자, 인천 붉은 수돗물이 이번 주부터 지역별로 정상화될 것 같다고요? 네, 환경부 수돗물 안심지원단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5차례에 걸친 수질 검사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좀 발표를 했고요. 예. 망간이나 철 등도 검출되지 않아서 수질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수질은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지만 필터를 통한 실험 결과는 아직 그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아서 네. 완전 정상화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인천시 이번 주부터 서구와 영종, 강화군 등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수돗물 정상화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예. 또 그 수돗물 피해 161개 학교도 학교별로 수질 분석과 필터 테스트를 거쳐서 정상 급식 가능 여부 좀 판단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수돗물이 정상적으로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또 피해 보상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인천시는 이제 이번 주부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포함된 피해 보상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서구와 영종, 강화 등 세 곳의 그 피해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될 피해 보상 협의회 이번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한 그 각종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나 뭐 정치적인 책임 공방도 굉장히 뜨거울 것 같죠. 특히 이제 그 뿔난 인천 서구 주민단체들, 이 박남춘 인천시장과 시 구의원들에 대해서 주민 소환 방침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경찰 수사도 현재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소식 하나만 더 보죠. 이 환경부가 본격적인 녹조철을 앞두고 오늘부터 낙동강 이 세계 보해 수문을 다시 연다고요? 네, 어류 산란기가 지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환경부는 오늘부터 낙동강 강정 고령보, 달성보 그리고 하천 창녕보의 개방을 시작을 해서 4일에는 양수 제약 수위까지 수위를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수 제약 수위라고 하면 농업용 양수 펌프로 지상에서 물을 퍼올릴 수 있는 물 높이를 말하는 건데요. 네. 그동안 3개부는 이 양수 제약 수위까지 운영을 계속 해오다가 어류의 주요 산란기인 5월, 6월 두 달 동안은 이 물고기길이라고 있죠. 네, 이 어도를 통해서 물고기들이 상류와 하류를 이동할 수 있도록 지금 보를 넘어가야 되니까요. 네. 이 수위를 높여서 운영을 해왔다고 하죠. 이번 개방 기간 동안에 강정 보령보와 달성보는 수위를 양수 제약 수위까지 낮추게 되지만 그러나 합천 창녕보는 어민의 피해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수위를 양수 제약 수위보다는 높은 9.2m로 운영을 하다가 네. 녹조가 심해지면 8.7m로 내리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들 세 개 보는 현재 이 보가 닫혀 있으면서 이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지금 네. 발령 중에 있죠.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오늘 문자 주제는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사소하지만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령 누군가 건네준 새콤달콤 이 요크루트 한 병 기분 좋아질 수 있죠. 또 꽉 막혔던 일이 술술 잘 풀린 분들도 계실 테고 급할 때 엘리베이터에서 열린 버튼 누르고 기다려준 분들 참 기분 좋게 해준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뉴스 보면서 또 그냥 들떠서 하루 종일 기분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분 좋은 출발 관련해서 어떤 문자들이 들어왔는지 좀 살펴볼게요. 4329님 남편이 실직 3년 만에 오늘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출근했어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고 전하고 싶네요 하셨고요. 유주환 씨는 실향민인 할머니 손에 자란 터라 어제 남북미 만남을 보면서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지금까지도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여느 월요일과 달리 오늘 출근길 발걸음도 가벼웠답니다. 매일같이 이런 행복한 뉴스만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7596님 장마철이라 좀 눅눅해도 이불 빨래 미루다 드디어 오늘 다 해 치웠습니다. 세탁기 5번을 며칠씩 해가 날 때마다 돌리는데 말리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고요. 얼마나 상쾌한지 기분 좋게 일하러 갑니다. 큰일 하셨네요 이분은 정말.
2885님 7월의 첫날 라디오 전국 일주와 동행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기분 좋으시다는 분인데요. 이런 문자 받으니까 저도 기분 좋은데요. 2885님께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모바일 커피 쿠폰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요? 차 안에서 운전하시면서 혹은 집에서 라디오로 요즘은 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많이들 듣고 계신데요. 이 라디오 전국 일주 KBS 콩 앱과 KBS 라디오 유튜브 계정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라디오 전국 일주 페이지도 열려 있거든요. 라디오 전국 일주 페이스북에서 검색하시면 또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저희 프로그램 홍보 광고였어요. 자, 지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권보람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산입니다. 네, 한국 신발의 역사와 비전을 담은 한국 신발관 소식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산의 부산진구 개금에 위치한 한국 신발관은 지난해 2월에 개관했는데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신발부터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신발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야말로 눈으로 보고 발로 느끼는 생생한 체험 공간입니다. 네. 이 국내에서 신발 산업이 태동한 곳이 부산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국내 신발 산업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 중심에 부산의 제조업체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 한때 동남아 국가에 밀려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재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신발관은 부산의 신발 산업의 역사와 마케팅 역량 강화, 신발 테마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곳인데요. 마침 도슨트 투어가 진행되고 있어서 네. 자녀와 함께 온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관람객들을 먼저 만나보시죠. 네. 신발의 역사가 부산의 역사인데 이렇게 많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서 좋은 곳이 생각합니다. 저는 고무신부터 1층에 가시면 3D 프린터도 있고 하니까 최첨단까지 한 곳에 있다는 게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신발 공장 이런 데서 일하셔서 폐업 업무나 뭐 국제 상사나 이런 데 많이 듣고 자랐는데 요즘은 그런 공장들이 부산에 없으니까 많이 아쉽고요. 체험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흥미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신발에 대한 사실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둘러보면서 이렇게 신발이 발전을 했고 예전 신발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또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좋네요. 애들도 좋아하고 체험 활동하는 것도 많고 해가지고 좋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신발들이 기억에 남아요. 중국이랑 일본, 네덜란드 신발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못 배우는 것들을 여기서 재밌게 배우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주 흥미로운 곳이겠어요. 네. 저는 옷은 많이 안 사도 신발은 좀 사거든요. 이 한국 신발관이 어떻게 꾸며져 있습니까? 네, 먼저 1층에 위치한 멀티 홍보관에 들어서면요. 신발 산업 동향과 이 다양한 신발 기업들의 국내외 입상작 그리고 체험 및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요. 네. 특히 3D 프린트와 이 자동화 로봇이 눈에 띄는데요. 이 원하는 신발 모양을 그대로 본뜨고 또 접착시키는 과정에서는 이 자동화 로봇이 인력을 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국내외에 입상한 그 신발들의 기능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운동화 밑창을 바닥에 닿게 세로로 세우면 운동화 끈이 저절로 묶이는 기능화가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있어요? 네, 알고 보니 거동이 불편한 고객들을 위한 신발이었고요. 예. 또 게다가 이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서 이 나의 발 상태를 분석하는 발 건강 체험 공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게다가 2층으로 올라가면요, 이 한국 전통 신발 전시부터 한국 신발 산업의 도입기, 1, 2차 성장기, 해외 투자기, 그리고 제도약기 등 이 시대별로의 이야기들을 또 들을 수 있고요. 한국 신발관 백일현 팀장을 만나서 이 부산과 신발 기업 간의 연관성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네. 신발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잖아요. 초기에 지금은 이제 많이 자동화도 되고 첨단화도 되고 이렇게 많이 변모를 하고 있는 단계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보면 이제 전쟁을 겪고 뭐 이랬을 때 부산의 어떤 그 노동력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도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보다는 일본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일본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5, 60년대 이럴 때 보면 이제 초기의 단계를 보면 이 부산이 일본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리적인 영향도 많이 좀 좌우를 역사적인 어떤 사례나 이런 걸 보면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역사적인 어떤 지역적인 부분도 부산이 어떤 신발 산업을 이렇게 태생하게 대한 근거로 많이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신발의 역사부터 다양한 체험, 교육 이런 부분을 모두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찾아주시고 신발관이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 신발관은 이 도슨트 투어를 비롯해서 공예 아티스트와 또 작가들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이제 주중 주말에 진행할 예정인데요. 네. 이 특히 자신이 원하는 오브제 위에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디자인을 접목해서 좀 유니크한 나만의 제품을 만드는 것, 이걸 요즘엔 커스텀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신발 커스텀 문화가 서울에 비해서 이 부산은 좀 상대적으로 좁다면서 이 커스텀 문화를 부산에 알릴 계획까지 들을 수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일상에서 떼려야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신발이죠. 그래서 이 신발의 역사부터 부산과 신발에 얽혀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다양한 체험을 원하는 분들은 한국 신발관에서 유익한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권보람 리포터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신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즘은 운전하시던 분들도 차 집에다 두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많이들 걷고 있죠. 건강을 위해서 걷는 분들이 많은데 글쎄요. 이 나만의 신발을 만들 수 있다. 재미있는 곳이네요. 한 번쯤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발이 편해야 만사가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3시 25분 됐고요. 이번에는 전주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천소영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주입니다. 자, 전주 혁신도시에 우리나라 농업을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 3월에 이전 개관한 농업과학관인데요. 농촌진흥청이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면서 농업과학관도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농업과학관 쉽게 풀이하자면 벼와 콩 같은 식량 자원이나 채소, 가축 등 우리나라 농업에 관련한 다양한 분야를 한자리에서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문을 연 지 5년째가 됐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농업연구관 임종국 박사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은 유아부터 노인분들 아니면 농업인 도시민까지 다양하게 이 공간을 방문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오시면 1층 포디 영상관 그리고 농기구 전시관 그리고 어린이 체험관들을 많이 보시고요. 2층으로 올라가시면 현대농업관, 미래농업관이 있어가지고 동선을 따라서 움직이시면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로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절기, 동절기 조금 차이 나지만 보통 10시에서 5시까지 오픈을 하고 있고 쾌적한 실내 환경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방문하셔가지고 저희 농업에 대해서도 좀 더 경험을 하고 간접적으로나마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 특별 전시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농업박물관 규모가 꽤 되나 봐요. 2시간 정도 걸린다고요, 최대. 네, 맞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1층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농업관 외관도 컸지만 실내도 상당히 넓어가지고 입이 떡 벌어졌는데요. 예. 입구로 돌아서면 바로 왼편으로는 포디 영상관이 보입니다. 이곳은 아이들에게 씨앗의 의미와 중요성을 만화 영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고요. 네. 영상관 바로 옆으로 이동을 하면 어린이 체험관이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숲속 마을처럼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곳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뿌리 채소 수확하기, 누에 실 뽑기, 직접 쌀 재배하기 등 12가지 농장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첨단 기술까지 도입이 되어 있어서 재배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이색적이고 조금 흥미롭더라고요. 예, 요즘 아이들 흙 밟을 일이 별로 없어서 네. 이곳에 가면은 옛날엔 그랬구나 이러면서 참 좋은 체험의 기회가 될 것 같은데 2층 전시관은 어떻게 꾸며져 있습니까? 네, 2층은 현재 농업의 역사와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관람할 수 있게 전시관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네. 현대농업관과 미래농업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현대농업관 안쪽으로 들어가면 흙동굴이 나오는데요. 이 흙동굴을 더 따라 걷다 보면 우리나라의 현대 농작물과 가축 모형들이 한 곳에 정시되어 있고요. 조명이 켜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영상이 나오는데 시각적으로 잘 꾸며놔서 한동안 머무르게 되더라고요. 이 현대 농업관을 지나면 이제 미래 농업관으로 연결이 되는 거겠어요? 네, 맞습니다. 동선을 따라 이동하다 보면 미래 농업관이 나오는데요. 미래 농업관은 다양한 미래형 농업 기술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농업에 맞게 농업용 기후에 상상하게 맞춰주는 기술과 스마트폰으로 비닐 온실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 등 다양한 미래 기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영동인들도 농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교육적으로도 너무 도움이 되는 전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1층 체험관부터 2층 전시관까지 견학원 학생들과 일반 방문객들도 북적였는데요. 농업과학관을 찾는 시민들 만나봤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 친구들 천정 곤충농업 곤충의 먹이사슬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무당벌레가 뭘 잡아먹는지 아나요? 진딧물이죠. 맞아요. 네, 이러한 방법으로 농약을 덜 쓸 수 있는 친환경 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을 관련해서 배운 게 정말 좋았고 오늘 하루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채소 자라는 것도 보고 나무 심는 것도 나오고 해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아서 애들 데리고 왔어요. 농업하면 벼농사에 대해서만 생각했었는데 축산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다양한 것을 보고 알게 되어서 좀 좋았어요. 오고 가고가 좀 거시기 들지 우리 할머니들이 봐주기도 편하고 너무 좋아요. 애들이 좋아하니까. 애들 놀이시설도 있고 그래가지고 실내에서 놀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와보니까 어때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아주 네. 아이들 세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관람객 모두가 즐겁게 체험을 하고 즐기고 계셨는데요. 이 농업 체험관은 매달 다양한 특별 전시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7월에는 꿀벌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9월은 전통 농기구, 10월과 11월에는 과일 수확 작물과 고구마 전시회까지 실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실물로 전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 각 전시별 체험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네. 더운 여름날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무료로 체험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농업과학관을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과일이 어떻게 자라는지 또 나무의 열매를 또 이거 어떻게 따는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르는데 농업박물관에 가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시각 3시 30분 라디오 전국 일주 함께하고 계신데요. 기분 좋은 출발이라는 주제로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0714님, 오늘 적금 만기일입니다. 지난달 응급실도 가고 병원 자주 다녀 힘들었는데 소소하게 적금 넣었던 보람이 있네요. 저의 생일도 있고 7월이 기대되는 7개월차 임산부라고 하셨고요. 1879님, 끼어들기 해야 되는데 옆차가 양보해 줬어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바로 지금 운전하시면서 문자 보내신 건 아니겠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8895님, 퇴직 없이 계속 다닐 것만 같던 직장 상반기 정년 퇴직하고 오늘부터 백수 출발입니다. 뒷동산 다녀오면서 듣고 있어요. 기분 좋게 한번 쉬어봐야죠. 아, 이분 기분 좋은데요? 이렇게 퇴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예, 모바일 커피 쿠폰 8895님 처음 문자 주셨어요. 또 선물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씨, 7월 첫 출발하는 오늘 기분 좋은 일. 한 손님께서 양보를 해줘서 밀리지 않고 계산 업무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퇴근길에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자전거 세워놓고 문자 보냅니다. 기분 좋은 월요일. 7월도 행복한 일들로 가득할 예감이네요 하셨고, 김한경 씨는 손자가 할아버지 집으로 뽀뽀해주면서 잘 다녀오세요 해줘서 기분 좋게 출발했다고요. 0949님, 7월은 저의 생일이 들어있는 달이라 더 기대가 됩니다. 더위와도 잘 이겨내야 되겠지요? 라는 문자였어요. 기분 좋은 출발과 관련한 여러분의 문자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분 좋은 출발, 기분 좋은 문자 보내주시니까 또 읽는 저도 듣는 청취자들도 다 함께 즐겁고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3시 32분 됐어요.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최영우 씨 전해주세요.
네, KBS 날씨 정보입니다. 2019년의 절반이 지나갔고요. 이제 새로운 절반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기도 한데요. 오늘 역시 좀 덥고 평년보단 기온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으로 가면서 더 더워져 폭염이 기승을 부릴 텐데요. 특히 서쪽의 기온이 주 중후반부터 동쪽보다 더 높아지는 아주 폭염이 심각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금요일경에 서울과 광주, 대구의 기온이 3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요. 오늘은 서울, 세종, 대구가 29도, 강릉 31도, 부산, 제주 26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 분포로 평년보다는 약간 기온이 높습니다. 이제 서울은 거의 1도씩 금요일까지 기온이 차곡차곡 올라서 내일 30도, 수요일 31, 목요일 32, 금요일 33도까지 예보가 돼 있고요. 다른 지역도 이렇게 기온의 오름세가 많이 가파르진 않지만 서서히 오르면서 금요일경 가장 덥겠고요. 가장 더운 가운데 주말 휴일에는 또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번 주말 장마전선은 역시 남부와 제주에 집중이 되면서 중부지방은 계속해서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고요. 그나마 남부지방은 장마전선이 영향을 주면서 주말에는 기온이 약간은 꺾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남부지방은 지금 비 오는 곳이 있습니다. 흐린 가운데 전라도, 경남, 제주에 이렇게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겠고요. 거세게 내리진 않는 편입니다. 경북은 곳에 따라 빗방울이 좀 떨어지고 양은 5에서 30mm입니다. 이후로 미세먼지 농도 상황도 오늘 내일 계속해서 좋음에서 보통으로 무난한데요. 다만 오존 농도가 내일부터 모레까지 맑은 하늘 속에 기온이 오르기 때문에 대부분 서쪽과 일부 영남권으로 나빠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8.6도까지 올랐습니다. KBS 날씨 정보였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연결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은아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도심에서는 지금 집회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앞을 출발해서 행진이 진행이 또 되고 있는데요. 현재 잠수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전차로를 막고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 행진 영향으로 통제가 됐던 반포교 뒤로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요.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진은 서울역 광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금 고속도로 교통량은 적지만 돌발 상황 때문에 정체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안성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는 버스 관련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이전에는 한남에서 서초 사이로 차가 많습니다. 반대 서울 쪽 충청권 영동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수원 부근과 양재에서 반포까지 속도를 못 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비봉 부근 1km 정체 역시 고장난 차량 때문이고요. 더 가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공주에서 고덕 사이로는 차량이 역주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1, 2차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통일부는 어제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앞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1시쯤 강원도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레이더에 정체불명의 항적이 포착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등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하고 국제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13.5% 급락하며 2016년 1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강원도 내 유일한 자율형 사립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가 교육청에 재지정 심의를 통과해 자사고 지위를 5년 더 연장하게 됐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전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체포 한 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 고유정을 살인과 사체 손괴, 은닉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지역의 베테랑 기자와 함께 지역의 쟁점 현안, 주목해야 할 사건의 뒷이야기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원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원 지역은 아무래도 어제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미 정상의 회동이 뜨거운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상 첫 3자 회동에 대해서 강원도민들의 관심이 가장 뜨거운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유일 분단도이자 또 접경 지역을 끼고 있다 보니까 이제 설악, 금강, 관광 등 앞으로 또 이제 남북 강원도 접경 지역 간 왕래라든지 또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나 남북 평화길 SOC 개척 등 이런 의제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관심이 많습니다. 네. 특히 이 금강산 관광 중단된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무래도 이 관광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주민들 관심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이번 만남을 계기로 관광 재개 시기가 앞당겨져야 한다 이런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단독 회담에서 북한 제재 해제를 서두르지는 않겠다라고 밝혔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의 경우에는 관광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은 대량 성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광 재개가 오히려 개성공단 재가동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이런 측면이 많고요. 예.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신년사에서 조건 없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이 이뤄지면서 평화 정착과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고요. 네. 또 특히 이제 고성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에 폐업 사태 속출 등 이렇게 10년 넘게 경기가 악화되고 있고 또 이제 남북미 만남을 계기로 또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가 좀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또 이산 가족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남북미 3자 회동 이후에 이산 가족 상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서 지금 전화를 하시나 봐요. 바람 소리가 들어가서 약간 소음이 들어가는데 방향이라도 좀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 기자. 괜찮은가요? 예, 좀 조용해졌네요, 정말. 네, 자, 그럼 금강산 관광 말고 또 이 강원 지역에 또 다른 계획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남부 강원도로 있는 로드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설악 금강 벨트, 이 설악 금강을 국제 관광 자유지대로 조성을 한다 이런 계획이 있고요. 네. 또 개성공단의 역개념인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등 이런 장기 계획도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전 세계 유일 분단도인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국가적 차원의 남북 의제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동해권 벨트의 핵심 축이 강원도를 이어지는 축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또 동해북부선 SOC라든지 또 접경 지역 벨트라든지 이런 후속 조치들이 또 이제 앞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요즘 이제 또 강원도의 역할론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이 된 것도 또 강원도의 역할이 크지 않았습니까? 이 남북 현안 관련해서 이 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도는 일단 남북 강원도를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교통망이 최우선적으로 확충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일단 강원도 남북을 잇는 철길, 동해북부선을 중심으로 한 3대 평화길 개척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닷길 같은 경우에는 속초항과 동해항에서 원산항으로 또 하늘길 같은 경우에는 양양국제공항에서 원산 갈마비행장, 삼지연공항 이렇게 있는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동해북부선은 단절된 구간이 남측 구간에만 있기 때문에 유엔 대북 제재에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당위성을 정부에 적극 전파를 하고 있고 정부가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남북 SOC가 연결되면 강원도는 내년 4월에 이제 북한이 개혁개방지구로 첫 삼는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와 이를 연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 사업성 있는 거 말고 이 강원도가 이제 북한하고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교류 활동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는 없습니까? 네, 일단 큰 틀에서는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라는 이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강원도 출신 의원이 특별법안을 발의해서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는 이제 남북 일제 개념인데요. 왜 이제 홍콩처럼 중국과 홍콩과의 관계처럼 양국 일제 개념으로 이제
관광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통합 관광 경제권을 선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산림 부문도 있는데요. 강원도는 이제 산림 부문에서 좀 독보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그동안 금강산에서 이제 솔리 폭발이 방제라든지 이런 산림 부문을 좀 교류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의 산림 병해충 방제가 우선 실시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이제 가장 먼저 가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제6회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평양 개최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당초 대회라면 원래는 이제 지금 평양에서 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북측이 이제 그 북미 관계 정세상 또 연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번에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이제 후속 답신이 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축구 얘기 지금 하셨는데 강원 지역 축구 관련해서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이 춘천 출신의 손흥민 선수 챔피언스리그 활약. 그리고 또 U20 월드컵의 주역이었죠. 강원 FC 소속의 이광현, 이재익 선수들 참 잘 싸워주고 있는데 지금 강원 축구 열기 상당히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전용구장 하나 없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여론이 또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강원FC의 성적이 이제 날로 좋아지면서 큰 주목을 받으면서 선수들에게 이제 더 좋은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전용 구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U20 월드컵의 이제 주역이었던 두 선수가 이제 또 강원FC 소속이고요. 특히 강원FC는 최근 하나 원큐 K리그 1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포항 스틸러스전에 5대4 대역전극을 썼고 네. 또 이제 어제 인천 FC와의 경기에서도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 구장이 빨리 이제 건립이 돼서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예. 현재 리그 1에서 활약 중인 구단 중에 전용 구장이 없는 곳은 강원FC와 상주 상무, 성남FC 세 곳인데요. 예. 이중 성남FC는 현재 클럽하우스를 새로 짓고 있고 어허. 또 전용 경기장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프로 구단이 아닌 뭐 상무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용 경기장이 없는 곳은 강원FC 한 곳이기 때문에 예. 또 이런 전용 구장 건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관중들의 인기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그 프로축구에서 이 전용 축구장을 세운다는 건 당연히 뭐 필요한 일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선수들이 지금 어디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까? 네, 현재 강원FC는 춘천 송암 종합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는데요. 예. 사실상 육상 경기장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육상 경기장과 함께 있어서 경기장을 찾는 관객들 민원이 적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다 아시겠지만 축구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보려면 또 이제 조금 더 가까이서 관람을 해야 몰입도가 맞아요. 높아지는데 송암 종합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장에 비해서 관중석과 운동장 간 거리가 상당히 이제 멀어서 경기에 집중을 할 수 없다 이런 민원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고요. 예. 특히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한 5m 정도의 간격을 빼고는 관중석으로 이렇게 빽빽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송암 종합경기장 상황은 그렇지 못하고요. 또 소리 분산을 막기 위해서 지붕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이런 지붕 자체도 없기 때문에 뭐 사운드라든지 경기 관전이라든지 이런 환경적 요인에서 뭐 선수와 또 관람객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프로구단 중에 강원FC만 전용 구장이 없다. 선수도 관객들도 다들 좀 언짢을 것 같은데 특히 선수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좀 훈련하고 운동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 전용 경기장 요구가 나올 만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U20대에서 맹활약을 했던 그 이광현 선수가 이제 강원도를 찾아서 가장 먼저 건의했던 것도 전용구장 건립이었는데요. 네. 이 이광현 선수와 또 이재익 선수는 강원 FC 구단주인 최문순 도지사와의 이제 간담회에서 전용 경기장을 좀 건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구단주인 최문순 지사는 전용 축구장 건립을 검토를 하고 있고 네. 관련 부서에 용역을 포함한 건립 계획을 지시한 상태이고요. 또 강원FC가 국내 최고의 구단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강원FC 전용구장 건립 캠페인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 분위기상으로는 만들어질 것 같네요. 그러면 실제 네. 전용구장이 세워질 경우에 혹시 이 관객 동원 효과라든지 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은 또 이제 관중 수에서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예. 좀 강원FC의 올 시즌 평균 관중 수가 이제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한 2,480명입니다. 네. K리그 1에 평균 8,398명의 한 3분의 1 수준도 되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통틀어서 강원FC의 평균 관중 수는 1,350명인데
지난해에 국군 체육부대인 상주 상무 이제 평균 관중 1,318만 명을 제외하고는 K리그 1회 프로축구 12개 가운데 사실상 관중 수는 강원 FC는 꼴찌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자체가 구단주로 참여한 구단 중에서는 최고액인 235억 원을 투입을 했지만 사실상 경기장으로 끌어들인 평균 관중 성적표는 초라한데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이제 전용 구장 건립이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면서 강원도와 강원 FC는 좀 대구 FC의 사례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전용 구장을 사용하면서 리그 평균 관중이 1만 583명으로 전년 대비 201% 대폭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걸 보면은 강원 FC 특히 전용구장 더 필요하다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역 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줄 하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오늘 전국 일주 초대석의 주인공은 줄, 이 로프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분입니다. 바람이나 파도 때문에 이 헬기나 배가 접근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 줄 하나에 의지해서 구조 작업을 펼치는 방법을 책으로 펴냈는데요. 자, 해양경찰교육원 박윤환 경장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해양경찰교육원에서 해양구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인환 교수라고 합니다. 예, 박윤환 교수님, 그 해양구조술 가이드북 그 해양경찰 최초로 이 로프 구조술 관련된 책을 쓰셨는데, 자, 먼저 이 로프 구조술 어떤 걸 말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부터 해주세요.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네. 육상에서는 이제 폭우가 쏟아져서 계곡물이 이제 범람해 이제 계곡과 계곡 사이에 고정된 나무에 로프를 설치해서 고립된 등산객을 구조하는 영상을 뉴스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여러 번 봤습니다. 예. 그렇죠. 하지만 저희 해양에서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장비라고 하면 해양경찰 항공기, 네. 경비함정, 보트가 투입시키지 못할 경우에 로프 구조술을 활용해서 이러한 사고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 로프 구조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 유일하고도 안전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이게 이 로프가 마지막 생명줄과도 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박윤환 경장 교수께서는 이 해양 구조 활동을 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10여 년 정도 됐고요. 예. 2010년도에 해양경찰 특임경과로 들어와서 각종 이제 특수구조단부터 해가지고 로프 구조 교관 생활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각종 이제 자초 선박과 침몰 선박, 이제 항공 구조 활동하고 로프 구조 활동을 수차례 경험을 하다가 네. 2017년도에 해양경찰 교육원 예. 구조 교수로 현재까지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현장 경험 다 하시고 이제 그거를 또 많이 가르치시면서 이번에 책까지 펴내신 건데, 그동안 현장 많이 출동하셨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그런 현장 하나만 좀 예를 들어 주시죠. 예, 지금 딱 기억에 지금 스쳐 지나가는 사고가 있는데, 예. 2013년도 이제 10월경에 포항에서 이제 자초 선박이 한 건이 발생을 했었어요. 예. 그때 현장을 도착해서 보니까 선박 일부분은 바다에 다 이제 가라앉아 있는 상황에서 예. 선박 마스트 부분이 있거든요. 선박이 제일 높은 부분. 마스트요? 예, 그 부분에 이제 선원들 6명이 고립이 돼 있는 걸 발견을 하고, 그때 이제 로프를 설치를 해서 예. 이제 선원들을 다 구조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돛 달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가 보죠? 네네, 마스트 거기에 부분. 이렇게 이제 다 모여 견식 있었다. 오는 부분이거든요. 예. 아하.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앞서 그 폭우가 쏟아질 때 계곡에서 이제 사람 빠져 있을 때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제 그 로프 연결하는 경우도 가끔 보면서 저 줄이 안 든든할까? 저게 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튼튼합니까?
저희 그 해양경찰에서 이제 구조활동 시 사용하는 로프는 네. 인장 강도로 치면 한 3,500km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바다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선박이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예, 움직이는 선박에다가 이제 줄을 설치하고 구조 활동할 때는 네. 선박이 이제 움직이는 힘은 이제 예측을 할 수 없으므로 그렇죠. 그 파도랑 네, 로프는 이제 쉽게 이제 끊어질 수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모든 이제 대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구조 활동을 안 하게 되면은 예. 2차 사고 위험까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것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 해양경찰교육원이 전라남도 여수에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교수로서 이제 로프 구조술도 지금 가르치고 계신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네. 참 이렇게 여러 분야 중에 어떻게 로프 구조를 처음 시작하게 되셨고 그리고 바쁘실 텐데 어떻게 또 이렇게 책까지 내신 건지요? 예. 저희 해양경찰 이제 구조 업무 중 이제 한 분야인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잠수 구조 활동이랑 이제 항공 구조, 로프 구조 분야 이렇게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특수구조단 때 이제 로프 구조 교관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로프로 좀 많이 만지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각종 현장에서 이제 위험성하고 필요성을 이제 몸으로 실제로 이제 느끼다 보니까 네. 로프는 어느 이제 구조 현장에도 광범위하고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 로프 구조술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소방대원들을 위한 이제 로프 구조술 자료하고 아하. 외국 자료가 이제 많았고, 예. 해양 사고 시 이제 발생하는 이제 자초 선박은 이제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해양 경찰만을 위한 이제 가이드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예. 4년 전부터 이제 꾸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아이고 큰일 하셨네요. 최근에 저희 2세도 태어났는데 예. 이제 보면서 뿌듯하시겠어요. 이렇게 책을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상황별로 사례별로 이제 로프 구조술에 대한 내용을 담고 계신데 혹시 해양 경찰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알아둘 만한 이 로프 구조 방법 실생활에 적용할 만한 게 있다면 하나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이제 여름 시즌이 왔잖아요. 네. 로프는 현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야외 물놀이 활동하실 때 사람이 이제 물에 빠졌을 때 로프를 또 던져가지고 사람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로프 끝에다가 이제 매듭을 해가지고 이제 부력제라고 하면 이제 페트병도 있을 것이고 이제 돗자리, 과자 봉지 등을 이제 매듭을 해서 이제 익수자한테 던져서 이제 익수자가 이제 그걸 잡을 수 있게끔 던져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 일단 또 다급하니까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뭔가 보이게끔 로프에다가 그걸 달아야 된다. 예. 자, 지금은 잠시 주춤한 상태지만 장마철이라 갑자기 또 물이 불어난 곳도 있을 테고 장마가 지나면 또 더운 여름이라 바다로 나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자, 꼭 당부해 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이제 물놀이 활동이 이제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놀이 전에 이제 반드시 준비 체조를 하고 심장하고 몸국부터 물을 적셔가지고 심장병이 안 걸리게끔 주의를 유하시고 육상에서는 저희가 자동차 운전할 때 필수로 착용하는 안전벨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해상에서는 모든 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를 필수로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파제 이제 갯바위 위에 올라가는 행동은 웬만하면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바다라는 것은 이제 본질은 이제 변하지가 않거든요. 국민의 요구인 이제 안전과 구조라는 큰 해류를 타고 저희 해양경찰관은 이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거친 바다에서 구조 임무를 수행하고 치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저희 해양경찰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해양경찰만이 할 수 있고 해양경찰이 해내야 하는 고귀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